GS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GS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칩식 어널리시스라는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전에 CFX에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마찬가지로 크렌치를 이용해서 칩식 분석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피제노믹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제노믹스는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생유전체라고 하죠. 일단 지놈 서열에 있는 서열이 똑같이 있는데도 시간이 지나가면 주변 환경 요인이라고 영향을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여튼 주변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합계의 유전자가 있지만은 발현되는 양이나 아니면 어떤 조절되는 메커니즘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에피제노믹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동일한데 나중에 커가지고 보면은 어떤 사람은 형은 뭐 외소한데 동생은 이렇게 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커서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제로 발현되는 유전자가 어릴 적에는 어떤 유전자가 이제 비슷한 양으로 이렇게 발현이 됐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는 발현되는 양이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예를 또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같은 배에서 낳은 이런 새끼 쥐들 같은 경우에도 새끼들마다 이제 살찌는 정도가 좀 달라진다든지 외형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엠브리오 세포에서 배가 발달함에 따라서 각각의 부분마다 이제 실제로 똑같은 전부 다 설계도 역할을 하는 DNA는 다 똑같이 동일하지만은 실제로 발현되는 부분이나 불활성화되는 영역에 나타나면서 후생 유전체학적인 어떤 발현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어떤 DNA 전체 영역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이제 불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발현되는 그 유전자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드러나는 이런 피노타입이 달라지는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에피제네틱스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에피제네틱스에서 키가 되는 어떤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뭐 여기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히스톤이나 DNA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하고 결합을 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가 되는 어떤 크로마틴이나 그다음에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부분은 DNA 서열의 어떤 부분에 일정한 영역에 불활성화에 영향을 끼치는 메틸레이션이나 스틸레이션 같은 이벤트도 키가 에피제네틱스를 구성하고 있는 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메틸레이션과 에스텔레이션을 시켜주는 어떤 효소들로 키가 되고 있는 에피제네틱스의 키 팩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크로모점의 어떤 간략한 구조에 대해서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은 DNA가 이제 히스톤 단백질과 어떤 결합을 해가지고 뉴클리오점을 이루고 이런 뉴클리오점이 여러 가지 쭉 이어져 있는 걸 크로마틴이라고 하고 이런 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로모점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명칭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히스톤 단백질이나 DNA의 그 어떤 영역 부분이 에스텔레이션 또는 메틸레이션과 같은 효소 처리가 되면서 이제 그 특정 영역이 히스톤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풀리지 않는 응집되어 있는 상태로만 묶여져 있다든지 아니면 풀려져 가지고 좀 더 DNA 유전자 발현이 쉽게 되는 오픈된 상태로 변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 모디파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에피제노믹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 크로모점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불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발현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에피지놈이라고 하는 불리는 것들을 분석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에피제노믹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분석된 에피제노믹스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칩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칩을 뭐 마이크로레이 칩 할 때 그 칩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칩이라는 이제 크로마틴 이뮤노 프리시피테이션 폴로우드 바이 시퀀싱의 약자로서 이제
단백질하고 단백질이 바인딩 되어 있는 어떤 특정 DNA 부분을 어디가 있는지를 찾는 방법을 칩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칩이라는 분석 방법을 이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칩이라는 방법이 있고 칩식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칩은 이렇게 단백질 어떤 히스톤이 될 수도 있고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단백질 부분이 바인딩 되어 있는 DNA 부분을 이제 딱 그 부분만 이제 어떤 프로브를 이용해서 그 서열만 이제 칩으로 어떤 어레이 칩을 가지고 찾아내는 방법이 칩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고요. 칩식은 이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시퀀싱을 해버려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전체 중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아니면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걸 찾아내는 방법을 칩식이라고 합니다. 칩 어세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연구를 하는데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영향을 끼치는 어떤 유전자들이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작용을 해가지고 발현을 조절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분석을 한다면은 먼저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이렇게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부분만 어떻게 과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험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줄 겁니다. 그럼 그런 상태 어떤 세포를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고정할 때 많이 쓰이는 게 포름알데히드죠. 그 포름알데히드를 가지고 세포 상태를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 같은 건 단백질하고 DNA하고 바인딩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고정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크로모좀을 다 추출해내고 DNA하고 단백질하고 바인딩 되어 있지 않은 부분만 잘라주는 식의 효소처를 해가지고 단백질하고 DNA하고 바인딩 되는 그 자리만 남게끔 해가지고 거기만 그거 하고 이제 바인딩이 안 돼 있는 그 자리도 또 여러 가지 절편 상태로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일단 준비를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DNA하고 바인딩 되어 있는 단백질의 특이적인 안티바디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티바디가 붙어 있는 부분만 따로 어떤 실험적인 방법, 자성을 이용해서 그 안티바디만 따로 뽑아낸다든지 아니면은 면역 침강법 같은 걸 가지고 이제 무게가 더 있는 것만 따로 가라앉히는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DNA하고 단백질하고 바인딩된 그 자리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쏟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화학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단백질하고 그 DNA 절편 부분하고의 결합을 끊어줍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거는 그 단백질이 붙어있던 그 바인딩 사이트에 해당되는 그 DNA 부분만 남게 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NGS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 NGS 분석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만 이제 시퀀싱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단백질이 붙은 자리에 해당되는 리드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다시 레퍼런스 서열에 매핑을 시켜가지고 어느 부분이 전체 지문 중에서 그 단백질이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은 자리인지를 찾아내는 식으로 이렇게 칩식 분석 방법이 진행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 칩은 이게 바인딩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히스톤 단백질이 붙어있는 부분의 서열을 이미 몇 가지 알려져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프로브를 만듭니다. 그 프로브를 이제 어레이 칩에다 올려놓고 아까 준비했던 샘플을 혼성을 시켜가지고 어느 부분에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고 칩식은 그 붙은 자리를 그대로 시퀀싱을 해가지고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점은 이제 시퀀스 기반으로 찾다 보니까 시퀀스 그 자리에 붙은 리드의 개수를 이제 카운팅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좀 형광 단위를 이용한 것보다는 좀 백그라운드 없이 좀 더 질 높게 어떤 값들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알려져 있는 그 자리만 찾아낼 수가 있는데 프로브가 제작될 수 있는 알려져 있는 자리만 찾을 수가 있는데 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전체 지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칩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돈이죠. 비싸기 때문에 좀 쉽게 하기 힘들다는 단점과 그다음에 시퀀싱 할 때 여러 가지 요만한 단백질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딱 붙은 자리가 커버하는 그 레인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퀀싱 돼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시퀀싱 리드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 필요가 있고 작고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그 템플릿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시퀀싱 할 때 에러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칩식이라는 분석 기법 자체가 크게 많이 충분한 발달 기간을 이제 갖지 못해서 이제 테크닉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아직 좀 한계가 여러 가지 존재하고 있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식 분석을 할 때 이제 시험 디자인하면서 그 고려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컨트롤이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좀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칩식을 하게 되면 시퀀싱 리드가 굉장히 작고 에러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칩식을 아주 작은 숏 리드를 전체를 레퍼런스 지놈에 대고 랩핑을 하게 되면 너무 짧다 보니까 그 특정 바인딩 사이트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아무 자리에만 이렇게 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백그라운드의 이제 노이즈에 해당되는 이런 피크 값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컨트롤에 해당되는 어떤 컨트롤 그룹의 샘플을 또 준비를 해서 시퀀싱을 하고 그 칩식을 수행을 하고 실제 이제 그 컨트롤 그룹과 컨디션 그룹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실제 피크가 얼마큼 되는지 계산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보여지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컨트롤을 비교를 해가지고 했을 때 통계적으로 얼마나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두는 필요있고요. 여기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칩식을 분석하는 방법 간략한 순서에 대해서 설명해두는 그림입니다. 먼저 시퀀싱 아까 앞에 실험적인 부분을 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칩 어세이를 위한 그 실험적인 부분을 준비가 되면은 그 사회를 NGS 플랫폼을 이용해서 시퀀싱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 시퀀싱 리드를 가지고 지놈의 사이드를 대놓고 이제 레퍼런스 얼레먼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매핑된 부분 중에서 어느 특정 부분만 이제 그 리드들이 많이 붙어서 이제 커버리지가 높아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컨트롤 그룹과 비교를 해가지고 피크를 많이 찾아내는 단계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그 시퀀싱이 좀 많이 되지 않아서 피크가 충분히 안 나타난다 싶으면은 시퀀싱 뎁스를 높여가지고 다시 시퀀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피크가 발견이 되었다면 이제 그 발견된 피크를 가지고 그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의 경우를 예를 들면은 그 붙은 자리에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쪽에서 알려져 있는 어떤 유전자가 있을 거고 그 트랜스크립터 그 주변에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찾는다든지 진세 인리치먼트 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응용 방법을 응용될 수 있는 분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까 계속 반복되는 슬라이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 숏 리드를 그 바인딩 사이트 부분이 이렇게 렌스가 길지 않기 때문에 숏 리드를 가지고 시퀀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숏 리드의 그 NGS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으로서 일루미나사의 지놈 어널라이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제 숏 리드를 가지고 매핑을 시킬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셈블러들 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이제 뭐 이랜드나 큐나 BW, 보타이와 같은 이제 퍼블릭 툴들이 이제 여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이런 그 어셈블러들과 그다음에 그 칩 피크를 이렇게 칩식 리드들이 붙은 자리에 이제 커버리지가 높아지는데 그 커버리지가 높아지는 부분을 피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피크를 찾는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들이 퍼블릭한 것도 있고 지금 워크벤치 같이 이제 상용화된 툴도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칩식 그 로우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떤 특징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어떤 트랜스크립트 팩터가 여기에 있고
붙게 되면은 그 약간 좀 어떤 경향성이 있습니다. 리드들이 만들어지고 리드가 매핑되는 데 있어서 약간 업스트림 쪽에 있는 거하고 다운스트림 쪽에 있는 거하고 그 업스트림에 있는 거는 이제 포워드설에 해당되는 리드들이 생성이 돼서 좀 더 많이 분포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운스트림 쪽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 리버스의 스트랜드에 해당되는 그 리드들이 많이 생겨나게 돼서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피크가 2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합쳐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이제 그 워크벤치에서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분석되는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피크를 찾았을 때 컨트롤하고 비교를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다른 피크나 아니면 노이즈 피크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이제 인정할 만한 피크인가, 유의적인 피크인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주로 그 펄즈 디스커버리 레이트 검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FDR 검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가짜인데 진짜로 판정이 될 확률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검정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FDR 위성 검정을 가지고 실제로 어떤 피크들이 관찰이 됐을 때 그게 유의한 피크인지 아닌지를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예제로 찾아준 그 칩식 분석을 한 페이퍼인데요. 어떤 트랜스크립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그 유전자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만큼 많아지느냐를 이렇게 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PPAR 감마라고 하는 어떤 리세터가 있는데 이 리세터에 의해서 그 영향을 받는 그 유전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만큼 그 많아지는지 전체 이제 유전자들 중에서 그 PPAR 감마라는 그 유전자의 영향을 받는 유전자들이 또 얼만큼 많이 시간이 감에 따라 많이 발견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게 그 칩식 분석 결과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이크로레이나 아니면 RNA식 분석 결과하고 그 데이터를 이렇게 머지를 해가지고 그냥 마이크로레이나 아니면 RNA식 분석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많이 발현된 유전자들이 얼만큼 많은가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칩식 분석 결과와 같이 합치게 되면은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그 유전자들은 발현량이 달라진 유전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를 또 찾아낼 수 있는 식으로 지금 그 실험 설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칩식 분석을 진행을 할 텐데요. 아까 오전에 나눠드렸던 데이터 중에서 그 G 파일 중에 칩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압축 파일이 있습니다. 그 칩식이라고 되어 있는 G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G 파일을 이제 압축을 전부 다 그 임의 장소에 좀 해제를 시켜 주십시오. 압축을 푸시면은 이렇게 그 칩식 이즈라고 되어 있는 그 파스타 포맷의 파일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NC000021이라고 하는 그 진뱅크 파일에 그 레퍼런스 서열이 있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칩식 그 시퀀싱을 해가지고 얻어낸 14만 개 정도 되는 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서열로서 휴먼 크로모좀 21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그 전체적인 과정은 이 레퍼런스 서열을 대놓고 칩식 리드를 레퍼런스 어셈블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지문 중에 그 레퍼런스 서열 중에서 그 피크가 나와 있는 부분을 찾는 그 칩식 어널리시스 툴을 이용해서 그 피크 부분을 찾아내게 되고요. 이때 FDR 테스트 같은 걸 같이 진행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유의성이 있는 피크를 찾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유전자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그 워크벤치에 그 NGS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파스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압축을 풀었던 그 디렉토리에서 칩식 리드 FA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제네럴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페어엔드 부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리드 네임은 버려주시고 디스카드 리드 네임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혹시 놓치신 분 봐주시고 칩식 리드를 그 NGS 임포트를 이용해서 임포트를 다 끝나신 다음에는 이제 그냥 그 NGS 임포트 옆에 임포트 버튼을 이용해 주셔가지고 아까 그 레퍼런스 파일이었죠. nc00021.gbk 파일이 그 레퍼런스 파일인데 이 파일을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임포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임포트 하시기 전에 이제 어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임포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포트 아직 안 끝나신 분 계신가요? 교육자료에 다음에서 그 진행될 그 워크벤치의 화면들이 전부 다 그 캡처가 되어 있으니까요. 먼저 보고 좀 진도가 빠르신 분들은 먼저 보시면서 따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신 분들은 이제 그 레퍼런스 어셈블리를 진행할 건데요. 툴박스에 보시면 이제 하이스 프로 시퀀싱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거기에 보면 맵 is to reference라는 게 있습니다. 레퍼런스 어셈블리를 수행하는 툴의 이름인데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가 될 어셈블리가 될 리드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그 파스타 포맷으로 임포트를 했던 칩식 리즈라고 되어 있는 그 데이터 있죠? 이걸 먼저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패널로 넘기고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십시오.
이제 그 레퍼런스 서열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 폴더의 돋보기 모양인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셔가지고 그 아까 레퍼런스 서열이 있던 부분 있죠. NC0000 21번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오른쪽 패널을 넘겨주시고 OK 눌러주시면은 그 레퍼런스 대상이 되는 그 서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화면까지 아직 안 오신 분 계신가요? 여기서 이제 그 레퍼런스 어셈블을 할 때 그 리드를 매핑되는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을 설정해주는 화면입니다. 어저께 다 배우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옵션을 미스매치 코스트를 1점으로 주시고 리미트를 2개로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미스매치가 발생될 때 그 값하고 리드 끝부분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안 맞는 부분들을 몇 개까지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옵션인데 이거를 그 원래는 값들이 조금 더 높았잖아요. 이걸 이렇게 최소한으로 낮춰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워낙 그 칩식에 사용되는 리드들이 짧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드가 붙는 부분을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해가지고 매핑을 시켜주기 위한 이제 파라미터 수정인데요. 이제 여기 그 칩식 시퀀싱이 된 실제로 그 바인딩 사이트로 바인딩 사이트가 된 부분에만 붙어야지 그 리드가 베이스와 한두 군데 좀 틀린 것까지 허용을 해주면 여러 군데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피크를 찾는데 좀 많이 애로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과 2로 수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레퍼런스 어셈블에 사용되는 옵션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본 옵션으로 하되 그 결과 이제 세이브를 시켜주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나셨어요? 아직 안 되신 분 계신가요? 교육을 다녀보면은 노트북을 가져오셔가지고 실습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노트북 성능이 여기서 관리가 되는 거죠. 넷북을 요즘에 좀 많이 구매를 하시잖아요. 속도가 좀 느리니까 좀 이제 진행하는데 진행 속도 맞추기가 좀 힘들 때가 많고. 넷북 가져오신 분 계신가요 오늘? 안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MGS 분석은 데이터 처리량이 많다 보니까 넷북을 가지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노트북도 좀 무리가 있는데 요즘에 워낙 사양이 좋다 보니까
없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결과 다 나오신 분들은 일단 그 여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맵핑된 결과를 한번 열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면은 이 크로모즘에 있는 전체 유전자들이 어노테이션이 한 번에 다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오른쪽 사이드 패널에 어노테이션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레이블에 해당되는 거를 좀 조절해 주시면은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는 걸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레퍼런스 파일 크로모좀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리드들이 붙어있는 모양을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약간 확대를 해야지 실제로 어떤 부분에 이제 리드들이 붙어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확대를 해야지 그 강단이 보이는데요. 보시면 이제 리드의 수가 전체 RNA 샘플이나 아니면 전체 지놈 서열을 어셈블 할 때 사용되는 리드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쭉 보시면은 간간히 이렇게 리드가 좀 많이 피크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찾아가면서 보기에는 좀 사용자가 이제 주관적으로 보게 되고 리드의 개수나 전체적인 어떤 전체 그 백그라운드와 비교해가면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칩시가 어널리시스라는 툴을 통해서 찾고자 하는 칩의 피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어셈블 다 끝나셨죠? 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툴박스의 하이스루프 시퀀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칩식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클릭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칩식 어널리시스에서 인풋이 되는 거는 아까 그 레퍼런스 어셈블이 끝난 그 결과 있죠. 어셈블리 결과. 그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칩식 어널리시스 툴을 켜주시고 대화 상자에서 칩식 폴더 밑에 있는 그 칩식 데이터의 레퍼런스 어셈블 결과를 오른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그 피크를 찾아내기 위한 어떤 파라미터들을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컨트롤 샘플을 지정을 해주는 게 있는데 컨트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먼저 정해주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워낙 피크가 또 작고 여러 군데 붙고 하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컨트롤 데이터를 꼭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컨트롤 데이터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피크를 디텍션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들을 이제 설정을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윈도우 사이즈하고 맥시멈 FDA 레이트가 있습니다. FDA 레이트가 그 퍼센트가 이렇게 정해주게 되는데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먼저 설명드리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검정색 선이 레퍼런스 시퀀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은 자리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시퀀싱이 되는 영역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퀀싱을 할 때 여기랑 여기는 잘라낼 거고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은 부분만 남아서 이제 얘를 버려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퀀싱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시퀀싱이 될 때 전체 사유를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것도
cDNA를 만들고 하면서 약간 프래그멘테이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프래그먼트 한 2개 정도 되는 시퀀싱이 실제로 되는 영역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리드를 이제 시퀀싱을 해서 리드가 만들어지는데 그 이제 피크를 찾아낼 때 그 전체 서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찾고자 할 때 이제 그 찾는 알고리즘이 윈도우 사이즈라는 걸 정해줘서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라는 거는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찾으면은 이 중에서 제가 만약에 뭐 노란 머리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을 찾겠다고 하면은 전체 이렇게 쭉 찾아서 보기에는 지금은 이렇게 많이 적지만은 계신 분들이 적어서 이렇게 쭉 한눈에 찾을 수가 있지만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지금 레퍼런스 서열이 몇십만 개 되잖아요. 전체를 두고 그 컴퓨터 그 메모리에 올려놓은 다음에 금방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보고자 하는 한 번에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정해주는데 그걸 윈도우라고 하고요. 그 윈도우 사이즈를 얼만큼 정해주는지를 여기다 정해주게 되고 이 윈도우 사이즈를 이렇게 한 칸 한 칸씩 옮겨가면서 이제 그 피크가 있는 부분을 찾게 되는데요. 그 윈도우 사이즈가 이제 그 윈도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맥시멈 FD 레이트는 이제 그 아까 그 피크가 유의한지 아닌지를 검증할 때 FDR 레이트를 그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이때 최대 5%가 되는 것까지만 이렇게 찾아내고 그러나 아닌 것들은 버린다라는 식으로 그거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다음 밑에 시프트 리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리드들이 5' 쪽하고 3' 쪽으로 이렇게만 거기만 주로 많이 시퀀싱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프래그먼트 실제 시퀀싱 되는 부분보다 작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첫 번째 윈도우에서 리드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이즈에서는 똑같은 이제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리드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적게 붙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윈도우에서도 이제 그 리버스에 해당되는 그 리드들이 붙어 있는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그 각각의 윈도우에서 리드가 3개씩만 붙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좀 피크가 많이 작다. 그러니까 전체 어떤 피크가 모여진 것보다는 좀 분할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피크로 판명이 되기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워크벤치에서 한 가지 피크를 잘 찾기 위해서 주는 옵션이 있는데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 프래그먼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위치를 리버스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녹색 부분 같은 경우는 이 Shift 포지션 오브 이 옵션을 처음 정해주면은 이 프래그먼트 내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그 리버스 해놓고 뭐죠? 저기 뭐가 생각이 안 나요. 예, 리버스 시켜주고요. 반대편으로 이제 보내주는데 이제 녹색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프래그먼트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의 그 반대편에 그 역방향 서열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리퍼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방향에 있는 거를 정방향에 반대 방향에 있는 그 스트랜드에 있는 서열로 이렇게 시켜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그 피크를 찾을 때 윈도우 서열이 두 번째 윈도우에서 리드가 더 많아지니까 이제 그 피크를 찾는 데 있어서 좀 더 약간 아티피셜된 데이터로 그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이제 피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 레퍼런스 서열에 매핑되는 모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된 화면을 보실 수가 없고요. 이건 피크를 찾기 위해서 약간 그 가상의 어떤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피크 찾는 데만 도움이 되고 실제로 매핑된 결과는 원래 그 리드들이 매핑된 모양으로 확인이 되게 됩니다. 나중에 그 피크 찾는 거 다음 보시면은 이런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기본 옵션으로 두고 넥스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나온 옵션들은 이제 피크 리파인먼트 세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피크 부분을 좀 더 잘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옵션들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도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능성을 또 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해줘가지고 계산을 해서 찾는다든지 하는 옵션들을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스트한 다음에 결과를 저장한다고 해놓고 피니시를 눌러주시면 이러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들 계신가요? 결과로 이제 그 폴더에 보시면 처음에 입력 리드가 있고 레퍼런스 서열이 있고 그 레퍼런스 어셈블이 된 그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여기 레퍼런스 매핑된 뷰에서 이제 피크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진 일단 테이블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피크가 나타나 있는 그 리전이 어디인지 전체 레퍼런스 서열 중에서 몇 번째 베이스 페어랑 몇 번째 베이스 페어 사이에 그 피크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발견된 피크들의 위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피크 그 인사이트의 이 다음에 FDR 테스트를 했을 때 그런 퍼센트 몇 개의 리드가 붙었는지, 그리고 포워드 리드는 포워드 서열에 해당되는 리드는 몇 개가 있고 리버스 서열에 해당되는 리드는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 통계적인 유의성 검사 결과도 같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 바인딩 사이트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쪽으로 어떤 유전자들이 있는지 오리엔테이션 된 유전자를 찾아서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피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만약에 A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이 자리에 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얘나 아니면 그 5' 쪽에 있는 얘나 아니면 3' 쪽에 있는 이 CRYA라고 하는 유전자일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RNA-식 분석 결과나 뭐 DNA 마이포레이-식 분석 결과하고 같이 머지를 시키면은 이제 컨트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발현량이 변화되는 걸 보고 이 트랜스크립션 팩터에서 얘가 발현량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 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기까지 진행 안 되신 분 손 들어주시고요. 들으신가요? 그러면은 자, 이제 여기 이 피크를 테이블을 밑으로 이제 그 여기 제목줄 있잖아요. 여기 탭 부분을 클릭을 해서 클릭 앤 드래그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당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부분에 어떤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레퍼런스 매핑 부분, 아까 열어놨던 레퍼런스 서열에 매핑된 부분하고 연동이 돼가지고 이 피크가 해당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일단 그 찾아가기 전에 여기 FDR 퍼센트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한번 숫자가 작을수록 위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찾아주시면요. 이제 제일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피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드 부분에 있는 리드하고 리버스 서열에 해당되는 리드들이 이렇게 각각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뷰를 조금 더 이제 축소를 시켜보면은 프라임 쪽에 CRYA라고 하는 유전자가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5' 쪽에는 MRP L5 1P2라는 유전자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붙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발현이 그 영향을 받는 유전자 부분하고의 거리는 뭐 많게는 적게는 몇 킬로베이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많으면 더 많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감안하고 약간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유전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이렇게 보여주는 정도로 결과를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그 피크들은 찾아진 피크들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또 어떠한 형태로 이제 피크가 조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찾아진 피크에는 원래 레퍼런스 파일에는 이런 어노테이션이 없었지만은 이제 여기서 찾아진 피크는 레퍼런스 파일에 자동으로 이제 어노테이션이 달리게 됩니다. 원래 이제 레퍼런스 파일에는 여기 칩 피크라고 하는 어떤 어노테이션이 전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붙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하고 별개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제 쭉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유의성 테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피크라고 판명은 안 되어 있지만은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생각했을 때 피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매뉴얼하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또 같이 달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노테이션을 달고자 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쭉 할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셔가지고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은 에디터 노테이션이라고도 있고 여기 지금 위에 파란색 있는 부분은 어노테이션 부분인데요. 밑에 검정색 줄로 있는 부분 있죠. 여기 직접 서열에 있는 부분에 대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면은 밑에 Add Annotation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칩피크, 나는 여기를 칩피크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다음에 또 여기 이 서열을 분석할 때 여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여기 추가를 여기에 대해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여기 칩피크라는 부분을 이제 표시를 달아주고 싶으실 경우에 이제 여기 이름을 칩피크라고 해놓고 어떤 부가적인 설명을 더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OK를 해주시면은 이미에 매뉴얼하게 추가를 시켜놓은 이 어노테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여기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 계속 추가가 되어 있고요. 앞에 교육 과정 중에서 같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바이오베이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전체 출판되어 있는 논문들이나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큐레이터 생물학자들이 이제 정식으로 논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가면서 어떤 트랜스크립션 팩터 부분이 붙는 바인딩 사이트나 아니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유전자들을 다 조사를 해놓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를 워크벤치로 불러와 줄 수 있는 플러그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응용을 해주시면은 칩식 데이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밝혀져 있는 논문으로 이제 밝혀져 있는 어떤 트랜스크립션 바인딩 팩터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제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낸 그런 트랜스크립션 팩터와 바인딩 사이트를 비교를 해가시면서 찾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실험한 결과를 검증도 할 수 있고 이건 새로운 결과인 것 같다라고 다시 또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험을 하셔서 논문을 또 내는데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칩식 분석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진행하는 도중에 질문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얘기해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 25분인데요. 한 15분 정도 휴식하시고 4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